들으면 마음이 토실토실해지고요. 들으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요. 송정희 아나운서의 오늘도 읽음. 책방을 찾은 반가운 손님과 함께합니다. 책과 이야기, 또 낭독과 음악이 흐르는 시간, 작가의 방. 매주 찰떡 같은 호흡으로 명연주를 들려주는 우리 클래식계의 음악 공동체죠.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네, 공연이 이제 조금씩 재개가 되면서 한 주 무척 바쁘게 지내셨다고. 네, 9월까지 그렇게 놀다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아주 또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 반강제적인 휴가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고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정말 숨통 트여서 다행이네요. 네. 예. 자, 10월 한 달 동안 작가의 방에서는 2021 서울 국제작가 축제에 참여하는 작가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예, 이분이 저희 작가의 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종성 씨, 오늘 주인공 누구신가요?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짧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1993년 문학과 사회의 시를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발표한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소년이 온다, 소설집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등이 있고요. 만해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이상 문학상 등등 어지간한 국내 문학상은 싹 접수하신 뒤에 2006년에는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문학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셨습니다. 시와 소설을 넘나드는 문학계 멀티플레이어를 넘어 2007년에는 자작곡을 수록한 음반을 낸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한데요. 최근 5년 만에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를 발표하면서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책방지기 하길 참 잘했다 싶은 순간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게 됐네요.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특집 작가의 방. 오늘은 우리 시대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죠. 한강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 이 목소리 어떡하면 좋아요.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5년 만에 책을 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오랜만에 책으로 독자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예. 설레기도 하고 네, 그냥 지난달에 진짜 새 책 작별하지 않는다 이제 내시면서 오랜만에 온라인 북토크나 랜선 사인회 등을 통해서 독자들과 이제 소통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사실은 그렇게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최근에 들었던 인사나 뭐 피드백이나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최근에 독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이 책이 나온 출판사인 문학동네에서 이 책을 완독한 사람들과 책거리, 온라인 책거리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큰 모니터에 이제 줌으로 접속한 독자분들이 계셨고 한 10명 정도만 이제 카메라를 켜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볼 줄 알고 많이 기대했는데 얼굴 안 보여줘서 좀 속상하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막 불 켜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주시고 길을 가다가 뭐 택시에서 그래서 피치 못해서 못 켰던 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시면서 손을 흔들고 웃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감격스럽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순간이었어요.
막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네,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이네요.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에 발표하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게 작가님의 전작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소년이 온다. 더군다나 이제 이 소설의 도입이 그 책을 출간하고 난 후에 실제로 이제 작가님이 꾸신 꿈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읽으면서 정말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껴안고 계셨는데 이번에도 쉽지 않은 길을 가셨구나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 다음엔 4.3이야 이러진 않으셨죠? 예, 그럼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소년이 온다 이후로 흰이라는 책을 썼었고 그 후로 눈 3부작을 쓰겠다 생각을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중편 소설을 2편을 써서 그 다음으로는 조금 더 긴 길이의 중편을 써서 3부작을 단행본으로 묶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만 있었고요. 그 첫머리에 이제 소년이 온다를 쓰고 나서 꾸었던 그리고 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첫 2페이지가 된 꿈을 이제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의 의미를 제가 잘 몰랐고 그걸 더듬어서 찾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단초들이 모여서 결국은 4.3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가볍게 쑥쑥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저도 또한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읽고 다시 그 문단을 다시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몸살을 앓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글을 읽어 내려갔는데 한편으로는 작가님이 이 글을 쓰실 때 그냥 이렇게 한 구절도 정말 쉽게 쓴 구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쓰시는 과정은 혹시 어떠셨나요?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꿈 얘기를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해드리자면 네. 제가 눈 내리는 벌판을 혼자서 걷고 있었고 그리고 그 벌판에는 검게 칠해진 통나무들이 약간씩 사람의 몸처럼 휘어진 통나무들이 수천 수만 그루가 심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통나무의 뒤쪽에 무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려진 묘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지평선인 줄 알았던 들판의 끝에서 바다가 밀려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왜 이런 데다 묘지를 썼을까? 그러면 이미 저 아래쪽에 봉분 아래 뼈들이 다 쓸려가 버린 것 아닐까? 그러면 이 위쪽의 뼈들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옮겨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아무도 없고 삽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뛰어다니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꿈의 의미를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중에 하나 많은 단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20대 후반에 제주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슬라브 집 2층에 제가 새를 들어 살았고 아래층에 이제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우체국에 짐 붙일 것도 있고 뭐 텔레비전도 고장나서 이제 맡겨야 되는데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짐들을 이고지고 이제 끌고 같이 가다가 어떤 골목길에서 그냥 무심하게 어떤 벽을 가리켜 보여주시면서 여기가 4.3 때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었던 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 받았던 서늘한 충격이 있었고요. 그렇게 먼 과거의 일이 아니고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실감이 강하게 깊게 새겨져 있었는데 이 소설을 더듬어 가던 어느 순간에 그 꿈과 그 기억이 만나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이제 다 쓰시고 나서 손에서 끝내 떠났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그 후에 이제 출간하시고 난 후의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이 소설을 사실은 뭐 완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절반 정도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되기 전에 썼고 나머지 절반은 코로나 시국에 써서 한 3년 정도 붙잡고 있었던 셈인데 그래도 뭐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뭐 끝까지 나아가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로 다 썼어 라고 생각한 시점이 올해 봄인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표를 찍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USB를 주머니에 넣고 혹시라도 집에 불이 나도 얘는 지켜야 된다. 그렇죠. 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했었어요. 다 썼을 때 편집자님 저 탈고했어요. 뭐 이렇게 연락을 하시나요? 뭔가 좀 알려야 되잖아요. 다 썼다는 것을. 일단 그 시점은 퇴근 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일단 USB를 잘 지키고 USB 먼저 챙기고 그리고 산책을 좀 하고 또 기진맥진해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다음 날 편집자님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죠.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독촉을 받으시는 작가 입장에서는 저 다 썼어야 할 때가 얼마나 후련하실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거든요.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발간하신 한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작가의 방 오늘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신 한강 작가님 만나고 있어요. 저는 아까 초반에 해주셨을 때 눈 3부작이라는 말도 참 재미있게 들었었는데 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눈에 대한 많은 표현과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눈이라는 게 그냥 배경이나 소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나 그런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소설에서는 정말 눈이 많이 내려요. 정말 많이 내려요. 그리고 이 경아가 계속 눈을 만지거든요. 눈이 내려앉기도 하고 또 경아가 눈을 쥐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눈 속을 헤치고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3부에서는 계속 눈이 내리는 그 길을 이제 촛불을 밝히고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눈은 어쩌면 죽음과 삶 사이에 현재와 기억 사이에 꿈과 현실 사이에 모든 것의 사이에 계속 내리고 쌓이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이 있어야 할 자리 그 공백에 내리는 또는 그 자체가 무심한 신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그 눈송이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무심한 신 같은 그런 존재. 저는 그 눈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머니 정심이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잖아요. 본인 얘기를 처음을 했었던 건데 그 운동장에 주검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찾아서 언니와 그 어린 정심이 눈을 헤집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는 눈을 닦아주면 정심이 이제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서 확인해가는 그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이 녹지 않는 눈송이들의 인과관계가 정심의 인생을 꿰뚫는 가장 무서운 논리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눈이 떨어지면 당연히 녹지만 죽은 사람의 얼굴에 떨어진 눈은 녹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어린 정심이 발견했던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통을 겪었을 때 이제 본인이 겪은 고통에 다가가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제 타인의 고통에 또 어떻게 보면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셨잖아요. 전작인 소년이 온다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후유증을 좀 크게 겪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 작품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시면서는 오히려 회복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소년 온다를 쓰고 나서 뭐 말하자면 저에게도 PTSD가 있었던 것이죠. 꿈을
많이 꾼다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거나 여러 가지 긴 시간에 걸쳐서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는 사랑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띠지에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고 제가 쓴 작가의 말이 이제 적혀 있는데 다 읽고 나면 독자분들이 이 사랑을 느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날마다 이 정심의 마음이 되려고 노력했고 이 사람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달리 어떻게 해도 다른 말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상태, 지극한 사랑의 상태, 결코 작별하지 않는 사랑의 상태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어떤 회복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을 다 쓴 다음에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작가님은 여기에 이제 주요 인물인 경하, 인주, 인선. 인선 헷갈리네요. 인선 그리고 정심 가운데 정심을 가장 떠나보내기 어려우셨겠군요. 다 그렇죠. 다 비슷한데요. 네, 근데 정심이라는 인물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제목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않는다. 이게 한 글자 차이지만 이거 뉘앙스가 매우 다른 건데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작별하지 않겠다는 그것이 애도이든 사랑이든 끝까지 껴안고 나아가겠다, 살아나아가겠다 이런 각오, 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결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첫 번째 낭독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직접 부분을 골라주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까 3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2부의 첫 장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의미가 살짝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네. 자, 우리 작가님의 낭독 들으시면서 공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뽑아서 문구 세트와 에코백이 포함된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기념 굿즈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특별 선물이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새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작가님의 친필 사인을 담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한강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별하지 않는다 가운데서 한 대목 낭독해드리고요. 이어서 박정성 씨와 조영우 씨의 연주도 전해드립니다. 제목이 뭐야? 밀폐 용기에 담긴 것을 나무 숟가락으로 덜어 주전자에 넣다 말고 인선이 물었다. 우리 프로젝트 말이야. 미소 띤 얼굴로 나를 돌아보며 그녀는 주전자에 생수를 부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제목을 묻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작별하지 않는다. 주전자와 머그잔 2개를 양손에 들고 걸어오며 인선이 되뇌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열린 양쪽 문으로 바람길이 통해 난로의 바람구멍 안쪽으로 세차게 솟구쳐 오르는 불꽃이 보였다. 검붉게 달아오른 난로 위에 인선이 주전자를 올렸다. 주전자에서 떨어진 물방울들이 삽시간에 증기가 되며 모래알 쓸리는 소리를 냈다. 말을 꺼내지도 얼굴을 마주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앉아 있었다. 주전자 밑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인선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작별 인사만 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작별하지 않는 거야? 아직 주전자의 불의에서 김이 솟지 않았다. 비등점을 넘어서려면 더
더 기다려야 한다. 완성되지 않는 거야, 작별이. 흰 실타래 같은 증기가 주전자 부리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맞물렸던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반쯤 열렸다 닫히길 반복했다. 미루는 거야, 작별을. 기한 없이. 앞문 너머로 보이는 숲의 아래쪽이 거의 검어졌다. 눈에 덮여 둥글고 부슬부슬한 윤곽선을 새로 얻은 나무 밑동들이 박명수 속에 희미하게 빛났다. 한강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신 작별하지 않는다 가운데서 한 대목 들으셨고요. 우리 박정성 씨와 조용훈 씨의 생생한 연주까지 들으셨습니다. 김광석 씨 곡이네요. 네, 김광석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이 낭독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저는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라는 이 말 자체도 너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뭔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어쩌면 좀 가볍게 느껴지는 질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결코 작별하지 않는 혹은 작별할 수 없는 아니면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태도나 의지 이런 것들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사랑이라는 이유로를 골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김광석 노래를 이 소설 쓰던 여름에 작년 여름 한참 쓸 때 이상하게 많이 생각나서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고 제대로 통하셨군요. 그러게요. 네. 원래 김광석이라는 가수 좋아하세요? 그 노래? 워낙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 특히 좀 힘을 얻고 싶어서 많이 들었던 노래는 나의 노래. 나의 노래 힘나죠. 네, 나요. 나의 노래 부를 때 가장 그분이 네. 가장 신나하는 것 같았고 항상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힘을 얻고 싶을 때 많이 들었어요. 같이 에너지가 솟는 그 네. 노래다. 김광석으로 오늘 통했네요. 네. 자, 오늘도 읽음 작가의 방. 오늘은 한강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작가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하모니카와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시간. 오늘도 읽음.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작가의 방. 오늘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얼굴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로 돌아온 한강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제 눈이랑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새거든요. 사실 이제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경아라는 인물은 내가 유서를 완성할 때까지만 살자 이럴 정도로 이제 삶에 별로 미련이 없는 그런 인물인데 인선이의 부탁을 받고 진짜 얼결에 그 새를 구하러 제주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극기훈련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세 눈바라 헤치고 막 구르고 다치고 그런 와중에도 정말 악착같이 도착을 합니다. 그거는 왜였을까? 책임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볼까? 경아의 그런 행동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경아가 계속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눈을 헤치고 갈 정도로 이 새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 새도 아닌데. 예, 나의 새도 아니고 인선의 새일 뿐이고 내가 만난 적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눈밭에서 이제 조난도 당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이제 경아가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어가게 하는 데에는 그 새가 인선의 손에 앉았던 감각 그리고 어깨에 앉았을 때 그 가칠가칠한 감촉과 가벼운 무게 눈을 마주 보았던 순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뭔가 이제 더 이상 새가 한 마리 새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구해야 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반드시 구하고 싶은 것, 모든 걸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경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이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악몽을 꾸는 걸로 시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읽는 동안 이 경하와 작가님이 계속 겹쳐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작품 속 경하와 작가님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소설의 모든 인물에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은 들어가게 되고요. 경아도 마찬가지인데 경아가 이제 소설가라서 많이 물어보세요. 몇 %야? 뭐 싱크로율이. 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인선에게도 저의 모습이 있고요. 또 정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 인물이 연결되어 있고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셋을 연결하는 어떤 전류 같은 실이 있다면 소설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실에 불이 켜지듯이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딱 뭐 어떤 사람 이 중에 어떤 인물이 저라고는 생각 너무 안 경화에게 해주시면 매몰되지 말아라.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이 책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큰 관통하는 사건은 제주 4.3 사건일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4.3 사건에 이 글을 쓰시면서 이 글이 이 4.3 사건의 희생자나 혹은 뭐 가족 혹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지, 아니면 이거를 감추고 혹은 뭐 방관했다거나 아니면은 몰랐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었다라던가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소설을 쓰고 나니까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작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이 소설을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제가 이 소설을 쓸 때에는 어떤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그런 이야기도 생각했고, 뭔가 인간성의 바다 아래로 끝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서 뭔가 불꽃을, 성냥 불꽃을 켠다라는, 그럴 수 있다면 켜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감히 그분들을 뭐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게 위로될 수 있는 아픔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사람들에게 뭐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를 말할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느낄 수는 있겠죠. 이 바다 아래로 같이 내려가 볼 수는 있고 거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불을 켜는 일을, 그런 마음이었어요.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보니까 이 제주 4.3 사건 얘기가 사실은 이제 중반부 이제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막 휘몰아치듯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간다,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이제 그 엄마의 기억들이 조금씩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정심이라는 인물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빠 정훈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그 유골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평생을 찾아 헤맨 그 사연이 드러나오면서 작가님이 왜 이 책을 좀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지 좀 알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정심이라는 인물을 끄집어내는데 많은 공을 들이셨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인선은 엄마는 나약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작가님도 이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저도 이 소설을 써가면서 정심이라는 인물을 정말로 만나게 되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구상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화에서 인선으로, 인선에서 정심으로, 처음에는 약간 스치는 듯 나왔던 인물이었던 정심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아주 깊은 어떤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써가면서 정심이라는 인물을 정말로 문장들을 써가는 과정에서 발견했을 때에는 저도 많이 놀랐고, 그냥 그 인물이 저에게는 아주 많이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쓰실 땐 내가 구상은 하지만 만나게 되는 인물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지는 쓰면서 정말 만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생각하고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갈 거라는 이제 대략적인 진행의 세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있고 제목도 있고, 그래야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쓰는 과정에서 방향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강조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왜 경화가 그러잖아요. 안 막혔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 네. 그게 옳은 주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작가님하고도 좀 닿아 있나요? 아 맞아요. 네. 쓰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거야. 다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쓰면 되거든요. 거기서 또 경화랑 닮은 점을 발견하게 되네요. 네. 몇 년 전에 작가님께서 다음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하신 얘기를 봤는데 이번 소설이 정말 사랑의 끝판왕인 것 같은 이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을 쓰셨잖아요. 혹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이 다음에는 구상이 있으세요? 네, 이 다음에는 눈 3부작이 원래는 중편 3개를 모아서 하나의 단행본을 만드는 거였는데 세 번째 소설이었던 작별하지 않는다가 장편이 되면서 너무 길어졌고 독립적인 것이 됐고 앞에 두 편하고 색깔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출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눈 3부작을 또 완성을 해야죠. 맞아요. 중편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눈 네. 3부작에. 사랑 얘기를 아직 덜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 많이 더듬어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 얘기 더 쓸 거예요. 저 눈 3부작의 두 번째 작별 그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작가님 소개할 때 음반 얘기가 나왔었가지고 이게 또 궁금해졌는데요. 2007년에 가만 부르는 노래라는 책을 발표하시면서 직접 작사 이거야? 작곡을 깜짝 놀라시네요. 네, 예. 무려 노래까지 직접 부르시면서 CD 발매하셨는데 평소에도 음악에 이렇게 좀 관심이 이거 저 되게 오랜만에 들으시죠? 당황스럽네요.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작곡을 할 정도면 그럼요. 조예도 깊으신 거고. 이게 그 시절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가지고요. 갑자기 멜로디하고 가사가 붙어서 떠오르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해서 그거를 녹음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20곡을 한 3, 4개월 동안 노래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그걸 녹음을 해서 이제 피아니스트인 친구에게 이게 뭔지 한번 들어보겠느냐고 네. 그랬더니 같이 음반 작업해보면 재밌겠다고 그래서 친구가 다방면에 있으면 참 좋겠네요. 음반은 또 내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이 음반의 악기 편성을 좀 단순하게 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그리고 신곡도 있고요. 되게 기대되네요. 네. 그럼 나중에 책이랑 같이 아니면 따로 발매. 좀 고민해봐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낭독 들려드릴 시간인데 이번에 읽어주실 부분은 어떤 건가요? 3부에서 인선이 정심과의 어떤 오후를 떠올리는 대목이에요. 인선이 아주 어린 시절의 일이에요. 그 두 모녀의 장면이네요. 한 네. 장면. 예. 이 부분을 우리 한강 작가님이 직접 읽어주실 거고요. 여기에 이어질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뭔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든 혹은 그 4.3 사건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 누구에게라도 제가 좀 힘이 되고 기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이런 가사가 담겨있는 아이유님의 러브 포엠 준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끝인사를 좀 내놓아라 이런 심정으로. 네. 굉장히 오랜만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다정하고
음악도 너무 좋고 진행도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네. 역시 차기작과 음반까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작별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적 사실을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상실이나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인간의 밑바닥이나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들 이렇게 지극히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 시간과 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작품도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종석 씨, 영훈 씨 좋은 연주 부탁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낭독과 연주 들으시면서 공감 사연 보내주시면 두 분을 뽑아서 오늘의 특별 선물이죠. 한강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새 책 작별하지 않는다 보내드릴게요. 작가님의 낭독으로 한 대목 전해드리고요. 아이유의 러브 포엠도 함께 듣겠습니다. 이 기술까지 엄마하고 가끔 왔어. 인선의 시선이 향한 곳을 나는 건너다 보았다. 먹의 바다 같은 어둠뿐이었다. 어디까지 건천인지 맞은편 기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별할 수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처음 와봤어. 엄마가 물구경을 가자고 해서. 아마 10살이었을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인선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 어깨 아래까지 쌓인 눈이 반사 음판처럼 촛불빛을 되비춰 창백한 그녀의 뺨 안쪽에서부터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무 한 그루가 뽑혀서 어마어마한 뿌리가 드러나 있던 게 기억나. 나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뿌리가 우둥지의 3배는 되어 보였어. 넋을 잃고 그걸 보느라 내가 멈춰선 줄 모르고 엄마는 계속 앞으로 갔어. 날이 개긴 했지만 아직 바람이 센 날이었어. 젖은 흙에서 올라오는 냄새, 가지째 떨어진 꽃냄새, 밤새 물살이 넘쳐 한 방향으로 누운 풀냄새가 뒤섞여서 코가 얼얼했어. 빗물이 고인 웅덩이들이 햇빛을 되쏘아서 눈이 아렸어. 커다란 광목천 가운데를 가윈날로 가르는 것처럼 엄마는 몸으로 바람을 가르면서 나아가고 있었어. 블라우스랑 헐렁한 바지가 부풀 대로 부풀어서 그때 내 눈엔 엄마 몸이 거인처럼 커다랗게 보였어. 모든 소리의 잔향이 허공의 눈송이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가 내쉬는 숨소리도 눈의 입자들 속으로 삼켜졌다. 여기쯤 멈춰서서 엄마는 저 건너를 봤어. 기슭 바로 아래까지 차오른 물이 폭포 같은 소리를 내면서 흘러갔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물구경인가 생각하며 엄마를 따라잡았던 기억이 나. 엄마가 쪼그려 앉길래 나도 옆에 따라 앉았어. 내 기척에 엄마가 돌아보고는 가만히 웃으며 내 뺨을 손바닥으로 쓸었어. 뒷머리도 어깨도 등도 이어서 쓰다듬었어. 뻐근한 사랑이 살갗을 타고 스며들었던 걸 기억해.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때 알았어.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정심에 대해 쓰면서 이 소설은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라고 느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지,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닌지 이 즈음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정심의 마음을 매 순간 들여다보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작가의 방 주인공이었던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코멘터리 북에 실린 말이었는데요. 책을 덮을 때쯤엔 정심이 온몸으로 보여준 지극한 사랑을 가만히 되새겨보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는 인선처럼 아픈 시대의 역사를 고통스럽더라도 계속 마주하면서 작별할 수 없는, 작별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끝곡으로 정미조의 귀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올게요.